첫 번째 가장 문제는 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바이든 정부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고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정조차 몰랐다. 지정되고 난 후에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외교 무대에서 어쨌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거잖아요. 네. 외교력을 빨리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제외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참사라는 거는 피하기 어려운 비판일 거예요. 근데 외교관은 왜 거기 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정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모를 거면은 왜 정보기관을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거에 좀 의견을 싣고 싶고요. 네. 승복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냐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내각이라든가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방식으로 불복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승복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 너무나 그 무성한 위헌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게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원 의원에게 왜냐면 나경원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탄핵이 무효되는 겁니까? 뭐 상관이야? 뭐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부모에 비유하는 겁니까? 이건 뭐 군사부 일체 시절이에요? 저는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지금 전환계시 보면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아니라고요. 민주정으로 넘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뭐 목이나 금에는 탄핵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여야에서도 뭐 승복을 하냐 마냐 두고 말들이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위선과 계략, 배신이 난무하는 격동의 42CT 마피아 42게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선과 계략, 배신이 난무하는 저희 가벼운 토크쇼도 한번 가볼까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시죠? 강성필 부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뭐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셨어요? 아니 어제 방송이 갑자기 생각나서 네. 어제 저녁에도 나오시던데. 점심에 네. 그렇죠. 네. 예.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예, 주중 내내 바쁘시고 또 주말에도 네. 예, 열심히 활약하는 모습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당대표 공보 특보시죠? 김성열 특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에도 이번에 이벤트가 좀 주말 사이에 있던데요. 예, 저희 그 대통령 후보 이제 찬반 투표 들어가가지고 오늘까지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선 아니고 찬반이에요? 경선을 했는데요.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찬반 투표로 좀 변경이 된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오늘까지인가요? 네, 오늘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주말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대통령 탄핵 선고 이번 주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죠. 어떤가요? 이번 좀 알려주세요. 이번 주 목금 중에는 나올 거라고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네. 나와야죠. 이번 주에 네,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8일 날 내일 날 박성재 법무장관 첫 변론이 시작되니까 예. 또 뭐 연속해서 뭐 그 중요한 일을 치르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전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일 이후라면 이제 19일 수요일부터 이제 D-Day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통상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날 선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도 원칙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너무 사회적 갈등이 심하니까 이걸 미리서 예고하면 또 예고한 날로부터 혼란이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기습적으로 오전에 선고 예고를 하고 오후에 선고하자라는 어떤 의견도 떠오르고 네. 있는데 당일에요?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다 각자의 희망을 바탕으로 한 그냥 희망 회로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단이든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도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할 것이다 아니면 모르죠. 탄핵과 관련한 내용이 이미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네. 그 금요일 그러니까 21일이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은 네. 그 동안에 있었던 그 탄핵 재판과 관련한 게 금요일에 있었는데 이게 주 초에 있으면은 이 이슈를 가지고 주 전체가 뭐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연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의미가 큰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결은 주로 금요일에 해왔다는 게 사법부의 관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1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치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관측을 하자면 그런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 네. 그 추측을 하고 결론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했고 합리적으로 노력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해 네.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있었고 지지난주 금요일도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 평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도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합리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이게 만약에 네. 전혀 이견이 없었다면 왜 일정을 이렇게 확정 못하고 안 했겠습니까? 아, 이견이- 헌법재판관 8분간에 네.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고 네. 이 이견을 좁혀보자는 논의가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예. 지금 이미 뭐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이미 8대0 인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왜 여태 발표를 안 하겠습니까? 사실 그 변론 과정이 정말 초시계까지 재고 그 촉박하게 빨리빨리 진행했단 이견이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합리적으로.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판결을 두고 나라가 정말 어떤 식으로는 분열할 텐데 쪼개진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보자. 전원일치 그렇다면 합의를 하자. 전원일치로 하되 네. 별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은 별개 의견으로만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설득 작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누구도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알 수 없는 대목이지만 말이죠. 아마 추론하자면 네, 아마 네. 그게 제일 유력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뭐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정광재 대변인 주장에 동의는 하는데. 큰 틀, 작은 틀도 한번 좀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기각을 주장하다가 예. 이제는 각하로 돌아섰잖아요. 각하 쪽으로 좀 많이 네.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각하라는 게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으니까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가지고 각하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명백히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법원에서 다른 기관에서 있었던 행동과 절차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절차가 스스로 흠결이 있다고 해서 돌려보낸다? 이건 좀 말이 안 된 것 같고. 각하라면 오히려 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걸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은 네.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또 이걸 탄핵 소추를 한 해 만에 네. 192표 나와서 8표가 부족하네, 예. 뭐 이탈표가 있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 또 선동하고 이 지루지난한 시간을 또 4, 5개월 동안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내버려 둘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결론은 뭐냐면 저희 민주당은 이미 8대 0으로 상식선에서 결론이 났다. 다만 국민적인 정서가 너무 심하게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탄핵을 기각하라고 하는 쪽에 대한 여론도 충분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판결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뭐 인용을 하다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명백히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또 반영을 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건 이런 이제 식으로 자꾸 수정 같은 자꾸 거 수정을 하는 어떤 저 토도 달 수 없을 정도로 네.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지금 네. 걸리고 있다. 네, 이렇게 예, 보신다. 그런 정도의 어떤 완결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네네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이론이 있기는 어렵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을 해버리면 이제 뭐 헌법재판소건 선관위건 뭐 방송국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궁금한 거 있고 의심 나는 거 있으면 네네네. 다 뭐 특전사 보내도 이제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헌법소 똑같은- 의지에 예. 좀 시간 좀 드릴게요. 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 버리면요, 이제 상시 계엄화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그냥 뭐 내 맘 내키면은 군대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전두환 때도 지켰던 절차들을 윤석열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일단 포고령부터 국무위원들 서명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열렸고 이거 국무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명도 안 했잖아요. 포고령부터가 문제고 포고령 내용도 문제고 그다음에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라 그러고 도대체 헌법에 나와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조차도 다 어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견이 있겠어요. 다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5가지 중대 사유, 예. 예를 들어 국회 선관위, 그다음에 국회의원 못 들어가는 거, 포고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5개 전부를 다 위헌이라고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네. 조율하는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저는 8대 0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는 좀 보충 의견이 그렇죠. 달렸었고. 예, 예. 실제로 뭐 그 재판관들이 어떤 얘기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이제 취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 네. 물어봤어요. 막 당 대표실이나 이런 데는 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없대요.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에서도 좀 초조한 분위기들이 읽히는데 이제 네. 좀 생각보다 선거일이 좀 늦게 결정이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 출신들 우리 당 배지들 뭐 하냐 가서 취재해와라 분위기 좀 취재해와 아. 정보가 너무 없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 플랜을 짜가지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정보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취재를 해와라 이러니까 아니 이제 법조인 출신들도 이제 아니 이게 취재가 된지 애초에 않는 건데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어차피 8대0 될 거니까 차분하게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뭐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그럼 지금 우리 전원 다 머리 밀고 단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심우정 최상모 거봐 탄핵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지지층이 들끓고 있잖아 라고 하니까 또 이제 몇몇 중진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또 우리가 또 여당의 탄핵 프레임에 말릴 수 있는 거야 좀 자중해 뭐 이러면서 감론을박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예. 당 의총에서 그런 얘기들이 네. 오갔었다는 거고요. 약간 요즘 분위기는 최근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좀 여유로운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국민의힘에서 저 결과에 빨리 승복하라는 얘기를 뭐 같이 하자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막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기에 그런가요? 우리가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안 됐네요. 보여요. 여유가 없어 보이죠. 예, 없어 보여요. 우리 당은 사실 뭐 승복과 관련한 메시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뭐 당의 공식 입장이 예. 현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죠. 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단심제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이 사회적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네. 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뭐 메시지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인단 측에서도 직간접적으로는 뭐 그런 뭐 메시지를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광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지난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목소리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판관 분들도
그 목소리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법리와 양심에 따른 결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승복 메시지 내라 그러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미 뭐 유튜브 출연해 가지고 정치 시그널 명백하게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승복 메시지 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승복 메시지 내라고 하기 전에 우리 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최상목한테 이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다른 결정부터 일단 승복을 해라. 네,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의 결정에 우리 승복하자는 게 지금 메인 테마잖아요. 그런데 서부지법에 대한 결정, 중앙지법에 대한 결정도 다 불복하는 메시지 내고 있고, 아니 헌법재판소에 최근에 있었던 결정에 대해서도 지금 최상목을 압박해가지고 불복하라고 하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다. 그런데 저는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이 승복 발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먼저 승복하겠다라고 그리고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승복부터 먼저 약속해라.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혼란이 너무 아니 우리 저번 주에 집회 나갈 때 야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지겨운 건 힘든. 그래서 한편에서는 헌법 재판관들이 이렇게 계속 양쪽을 다 지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결정에도 승복할 수밖에 없게 체력을 고갈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승복 메시지 플러스 선고일을 빨리 촉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뭐 혹시 여유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국민의힘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탄핵 인용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승복이고 뭐 따질 필요도 별로 없을 텐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 탄핵 심판이 다르게 나올 것 같다. 예상과는 다른 결론을 생각하고 계셔서 혹시 탄핵 이거 저 심판 승복하라고 근데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혹시 기각돼도 수용해 뭐 이런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수용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죠. 저는 그 헌재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가는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 민주당이 훨씬 더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오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어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상당히 어허. 가까운 사이고 거기에 일부 그 헌법재판관 분들이 지금 탄핵 찬성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하여튼 민주당이 좀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혹시 그런 다른 분위기를 감지해서인가라고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5일에 결심 공판이 있을 때 최후 변론 했을 때 그때 우리 당이 전날 메시지를 내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승복의 메시지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시점에는 당연히 승복 메시지를 내시죠. 최후 변론에 바로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때 이제 제가 만약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말씀만 있었고. 뭐 본인은 그 승소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할 때는 윤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 그런 뜻을 담은 것으로 안다. 승복의 뜻을 담은 것으로 안다라고 이미 해석을 하시던데요. 어디에? 이번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 문영배 재판관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정영식 재판관은 박선영 지금 진실과외 위원장 처형이시잖아요.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온갖 썰들이 난무합니다. 아니 진짜.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건 취재를 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죠. 재판관들한테 그렇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요.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알아와라 이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고 만약에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내통했다고 또 프레임 씌워져요. 네. 헌법재판관의 그 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고요. 곽종근 그 707 사령관인가요? 그분 김병주 의원과 그 유튜브 찍었다 그래가지고 그분 진술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꼬투리를 줄 만한 내용들을 서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막 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오라고 저는 왜? 해서는 안 돼요. 네? 왜? 반증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건 내통 아니. 시도를 해봐라. 너무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다 보니까 이 초조함의 내통 발로로. 교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취재를 했어도 안 되고 뭐 못 한다는 건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승복 논란이 맞아요? 승복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승복 안 할 수가 아니, 없잖아요. 자, 승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했잖아요. 네. 승복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냐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반함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예요. 이 정부의 내각이라든가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방식으로 불복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승복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 너무나 그 무성한 거예요. 위헌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대로 승복 안 하고 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계속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탄핵을 또 하기에는 네. 지금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탄핵을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이면에는 그래서 이런 판단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추측을 해봤어요. 이건 정말 추측입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관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변론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렇다면 다시 변론 재개를 위한 재판 갱신 청구 절차가 있어야 되고 길어져요. 그 기간에 또 4월 18일을 이미선 문영배 소장 대행의 임기가 네. 끝나요. 그리고 임명하게 되는 순간 특정 정치 성향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또 오해를 살 수 오해를 있다? 살 수도 있다. 아니 그걸 왜 그 그런 최상목이 측면에서 그 걱정을 하냐고요. 그냥 결정에 따르면 되는 대통령 거예요. 권한대행이 얼마나 위중한 자리인데 그 알겠습니다. 엄청난 네. 자리인데 근데 그건 원칙적으로 해야죠. 처음에 국회 몫으로 들어갔을 때 권한대행이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들어간 거를 왜 자기가 건드립니까? 그리고 선택적으로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마은혁- 시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마은혁 내용이에요. 그 참여시키지 말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예. 뭐 마은혁 재판관이 나중에 혹시 이제 임명되더라도 참여할지 말할지는 네. 또 그 결정할 수 있는 거기 거니까. 가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마은혁 일이지. 재판관 얘기는 우리가 또 많이 했으니까 네. 네. 그 재판 시기 관련해서 지금 혹시 늦어지고 있는 게 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랑 시기가 혹시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죠. 지금 좀 이제 결과론적으로 시점이 좀 붙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 선고가 26일에 있는데 3월 26일. 3월 26일에 네. 있는데 지금 제일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 21일이고 만약에 한 주가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2심 다다음 날인 28일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 보고 탄핵 심판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이유입니까 그거는? 2심을 보고 결론을 내린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은 그때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2심이 유죄 나오면은 뭐 기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주장을 나경원 의원은 하고 있죠. 아니 판사 2심 출신이라는 사람이 전에 어떻게 탄핵 결론이 나면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결론을 낼 거다라는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 본인 판사하실 때 그런 식으로 판결하셨어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눈치를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2심 선고까지 받은 다음에 판결이 나와야 더 공정하다 이런 그러니까 주장인 요거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걸 전제하고 유죄 나온 다음에 해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나오기 전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니까 네. 민주당의 눈치를 볼 거다 헌재가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제가 여기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누구한테 묻는지부터 일단 얘기해 주시고요.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에게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원 아, 의원에게 왜냐면 나경원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탄핵이 무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보고 뭔 상관이냐? 뭐 상관이야? 뭐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다. 뭐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제 논리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아이고 저희가 그동안 잘못 기소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걸로 하고 제가 상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검찰에서 상고 바로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지만 대법원까지 봐야 된다.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결과가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주장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냐? 저 이분 나경원 의원 대변인으로서 이분 이거 위임을 받아야 되나? 근데 선우관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네.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네.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게 되면 네. 26일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냐? 왜? 그러니까 탄핵 결론이 나면 네.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 그럼 저희 유력한 네. 대선 주자인데 이거를 네.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유죄를 때리니까 2심에서 1심에서와 똑같은 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법원의 네네. 이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서 이 탄핵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선후관계 그것만 좀 대통령이 만약 탄핵되는 상황이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서 대표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 네, 못 하고 그렇습니다. 법원이 그럴 그 눈치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네. 이게 이 판결로 탄핵 재판이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그 겁니다. 얘기를 판사 출신인 의원님이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아니, 판사 그렇- 출신인데 아니, 예. 사건의 독립성은 판사가 판결하는데 기본이에요. 이건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탄핵이 연관을 미쳐가지고 법원이 눈치를 봐서 뭐 봐주기 할 거다. 그거는 같은 동료 판사들, 후배 판사들을 모욕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한 겁니다. 세상사가 그럼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판단을 때문에. 계속 판결을 그렇게 하셨었나? 알겠습니다. 걱정을 너무 과도하게 해. 하여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예. 미뤄진다고 해도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나올 확률은 매우 극히 낮다고. 아니 뭐 대선주에? 제가 이런 말 네. 하면은 네. 또 편들게 한다고 하겠지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무죄를 좀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의미 없지만 어쩐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자꾸 물어보지만 아니 본인들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것보다 신속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대한민국 3심제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그 심판이 나오게 되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재판 결과에 영향받는다. 저는 하여튼 모든 그 기승전결을 이재명과 관련돼서 지금 엮으려고 하시는데 네.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3심 결과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이 4월 18일 적어도 4월 18일 이전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고 두 재판관이 대선이 퇴임하니까. 예.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단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그 행정 절차가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확신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 받아보기도 전에 대법원 판결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아니 우리는 국민은 대통령이 정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법적 자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력,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법 재판을 끊지 말라는 말씀. 끊지 말라야죠.
그 무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자신이 무죄를 받아와서 네.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모를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 되면 대법원 판결은 멈춘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사법부 대법원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회피하려고만 하지. 물어볼게요. 이게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면은 이게 본질은 대장동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에서. 그러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대장동이라는 어떤 건설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누가 취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여당 요권 인사들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득을 취한 것을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일부 검사 출신들 좀 예,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다고 만약에 최근 예를 들어서 지금 위중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요. 근데 몇 년 후에 알고 보니까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땡전 한 입 이득을 취한 게 없고 다 이게 여권 인사들이 그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불이익 당한 거 누가 책임져 주나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사실 이게 검찰의 잘못된 기소인 것이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가지고 사람을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본질이 수천억을 누가 취했느냐인데 사람을 아냐 모르냐, 골프 쳤냐 안 쳤냐, 협박을 느꼈냐 안 느꼈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출마를 하냐 마냐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선거법과 관련한 거는 지금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죄를 받은 결정적인 근거는 백현동 관련한 일이고 백현도도 연장선상이죠.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미 1심, 2심 정도는 나와갖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어떤 식으로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또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이 이렇게 늘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대북송금 관련한 문제도 지금 네. 민주당이 얘기했었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근데 이화영 그 경기부지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았죠. 네. 3심까지 받았던가요? 여튼 아니, 2심까지 뭐 이재명 대표 받았단 얘기는 말이에요. 뭐이 정도 할까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뭐. 자, 그리고 네. 지난 주말에도 주말에 시끄러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총집결을 했죠. 선거 전에 마지막 좀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력을 총 집결을 해서 뭐 찬성 집회, 반대 집회 다 뜨겁게 열렸는데 등장인물들이 좀 재밌습니다. 네. 일단은 탄핵 반대 집회에는 이제 정광훈 씨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탄핵 찬성 집회에는요. 윤 대통령과 뭐 이상민을 비롯한 충암파라고 불리는 김용현 뭐 이런 사람들. 충암고등학교의 이사장이 그거 나와서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꼭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고 올까요? 저는 내란 속에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영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을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로 착각을 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치보복, 정적 탄압,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노동 탄압, 민생 파괴, 외교 참사 등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하죠.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그래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 말이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야. 나오면 이거는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다. 네.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광훈 목사가 세계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네, 했고요. 아니 근데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사형 받고 뭐 부활해서 나타나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참 이상하네. 근데 하여튼 윤명화 이사장은 처음 아마 저 공식 석상이 저렇게 선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이번에 이상민, 김용현, 여인영, 문성현 뭐 이렇게 하면서 충암고 뭐 홈페이지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요. 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맞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댓글을 좀 달면서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힘든 시간도 있었을 요새 텐데. 제일 핫한 커뮤니티는 네. 헌법재판소 커뮤니티랑 충암고 커뮤니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윤명화 이사장 있잖아요. 네. 이분의 그 정치적인 그 배경은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저렇게 충암학원 이사장 그러니까 네. 충암학원의 뭐 설립자의 뭐 어떤 분이나 예.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분이 2010년에 민주당 공천 받아서 서울 중랑에서 서울시 의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네. 뭐 내재돼 있는 거고 네. 저는 저 자리에 충암학원 이사장 자격으로 나왔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충암학원 물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충암 동문들이 네. 있을 겁니다. 네. 반대로 또 이해하고 그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충암학원 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충암이란 이름을 대표해서 나오는 건 네. 적절치는 않았다. 아니 본인이 충암 고등학교 이사장인데 왜 그렇게 아니, 못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직 그 충암학원 이사장인데 그게 적절한 행동이었느냐 충암학원 이사장으로서 타이틀을 달고 나오기가 왜냐하면 2006년에 열린우리당 2010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네. 선거에 네. 나왔었고 2010년에는 실제 그 서울시 의원을 했었고 예. 이분이 예. 충암학원 이사장을 간 이유는 충암학원에 어떤 뭐 급식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어 갖고 파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니 뭐 근데 꼭 충암고등학교 이사장 말고도 뭐 보수국에서 정규재 대표, 조갑재 대표 이런 네. 분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민주당 구성원은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윤명화 이사장이 뭐 당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당 활동을 하는 거는 아마 아니, 민주당이 맞는 거. 아니 그 자체가 의미가 없대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 구성원이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민주당 구성원 아니면은 뭐 이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충암학원 이사장이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방송에서 얘기 다 한다면 충암학원 이사장이 정말 충암학원이라는 학원 네. 재단 그걸 전체를 완전 대표할 수 대표해 있냐? 갖고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네. 자, 지금 네. 경찰들도 굉장히 네. 아무튼 진짜 몇 선거가 주째 좀 힘든- 빨리 네. 나야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고 경찰들도 뭐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뭐 대규모 혼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워낙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때 투입했던 인원의 2배를 이제 경찰이 투입을 해서 헌재 반경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비상 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쳤겠어요. 예, 그래서 초과 근무가 한 달에 뭐 113시간인가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속된 말로 대기 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아마 이 초과 근무 혹은 뭐 비상 대기를 꽤 오래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렇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 경찰들의 피로 누적도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그리고-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아, 누구한테 네, 해야 네, 되냐면 네. 지난 서부지법 폭동 같은 거 선동했던 사람들한테 이건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세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찰들 저렇게 대기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왜 줘야 됩니까?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그거를 감싸고 선동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세금 낭비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동했던 사람들한테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 세금을 왜 그런 데다 써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또 국민의힘도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기 대선을 만든 귀책 사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비용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뭐 민주노총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네. 네.
상당히 그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과 뭐 책임의 정도 이게 그 소송이 각하될 것 같습니다. 각하.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유행하는 각하.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구로구에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공천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공천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탄핵돼가지고 조기 대선 열리면은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마침 안 그래도 지금 그래요? 제가 예지력이 있었나요? 예지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내란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이거 정당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북한이냐 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때에 정부가 지체 없이 헌재의 그 이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해산시키자라는 거예요. 내란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해산시키자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소속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자. 라는 해산이 예전에 통합진보당 그때 한번 뭐 저는 잘 알고 싶지도 않은데 기억이 있고요. 빨리빨리 진행 좀 하면 아니 사실 이번에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비상계엄 날 어쨌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해를 한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역 의원들한테 당사로 와라 뭐 아니면 국회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그 계엄 해제 의결을 조금 연기해달라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하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이 저는 성립이 된다면 이것은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 내란 공범이에요, 공범. 이런 민주당의 자세,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고 대화하는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뭐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살아가겠다, 이런 태도가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전혀 없이.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관련해서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의혹이 실제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내린 판단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모여야 하는가? 그런 부분 그 정치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한 거예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도 유죄 확정되면 민주당도 해산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한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오늘 아침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탄핵했다가 기각되거나 무죄나면 민주당 발의한 민주당도 민영사상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통령이 내란이란 거 뭡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외환, 바깥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그 배출한 정당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걸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고. 도의적으로다가. 다만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윤 대통령 잘못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이거 잘못한 거 맞으니 우리도 같이 이 탄핵에 동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야 그게 정당 해산까지 이어지느냐. 그 부분은 좀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는 법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특히 다음 후보자를 못 내게 한다. 이거는 위헌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무리한 입법은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당이 본인들의 어떤 했던 행동들에 본인이 배출한 대통령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옥 간 대통령이 아마 5분 있을 겁니다. 그 5분 중에 5분이 다 어디 소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전 정치 도의상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쉬겠다. 저는 그게 맞지 않나요? 이 정치가 그런 맛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내가 이번엔 더 잘할게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해서 3심
유죄 받으면 460억인가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그럼 그거 제대로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내란 예를 들어 외환 이거는 형법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만약에 이제 형법 이 재판이 진행되면 최소 뭐 3, 4년 그러니까 재판 완전 확정까지 가려면 네. 그 정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짧으면 2년 예상하죠. 예. 짧은 2년이라 네. 치더라도 일단 뭔가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이 있고 네. 그 사람이 뭐 탄핵됐든 뭐 임기가 끝났든 해서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은 어쨌든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또 여당이 됐든 뭐 야당이 됐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한 2, 3년, 3, 4년 지난 다음에 뭐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좀 살짝 듭니다. 아니 그래서 네. 김성렬 특보가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네. 민주당이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속고대죄를 해야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그게 내란과 관련된 것이고 그게 합법적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이 됐고 징계가 돼서 탄핵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의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되는 거지. 네. 이건 뭐 아예 없다는 식으로 하고 전혀 우리랑 다른 얘기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좀 이렇게 말이 오가면서 좀 네, 아이, 지나치게 뭐 저도 나갔던 뭐 그런 부분이 부분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걸 예, 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셨을 거고 아마 대화 와중에 있었던 좀 부적절했던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그러니까 저도 하고 그러니까 가시는 게 그게 좋을 것 정도를 같습니다. 네.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분이니까.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네.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좀 행보를 재개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저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서 예배를 했고요. 오늘 보니까 또 조계사를 또 찾아갔던 것 같더라고요. 조계사요? 예, 네. 그래서 뭐 거기서 또 총무순이 만나고 한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행보를 다시 하면서 이제 주목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관련된 뭐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일관되게 그 이재명 대표 때리기 행보는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공직선거법 2심 그 위헌법률 심판 신청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두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말 위험한 사람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럼 이제 밑에 이거 왜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번역도 해가지고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적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네, 김동아 민주당 국민소통 허위 조작 감시단 의원이 네. 이거는 문법이 틀린 거짓말이다. 사실관계와 문법이 모두 틀린 거짓말이다. Most Dangerous Man이라고 쓰면 틀리다. The most 최상급 앞에는 네 더를 붙여야 돼서 이거는 틀린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문법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건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아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페북에 또 썼어요. 우리가 MVP라고 할 때 most very important라고 하지 그거를 더 most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나요? 네 14일에 글이 올라온 것 Most 같은데요. Dangerous Man in Korea요. 네. 아마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이니까 아마 직접 썼을 그런데 걸로 추정은 됩니다만.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네. 김동아 의원이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네. 허위 조작 감시단 소속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위험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네. 덜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를 갖고 국회 소통관을 빌려갖고 네. 했다는 것은 정치를 굉장히 희화화시킨 장본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는 이건 왜 굳이 네. 지적을 좀 했을까요? 이제 사실 더를 붙였냐 안 붙였냐고 저희가 또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더에 예민합니다. 네. 재미없나요? 근데 이제 사실 더불어민주당. 네, 뭐 너무 분위기가 삭막한 것 같아서. 네, 근데 네. 이제 왜 고맙습니다. 그런 거냐면 이제 김동아 의원의 본질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내용은 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하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네. 그러한 과정에서 그마저도 지적을 할 때 좀 제대로 좀 해라라는 것이지 더 모스트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 그것 때문에 했던데 그것 네. 때문에 열었어요. 그러니까 해악인 거죠, 해악. 이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네. 기자회견을 했으면 제가 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그러면. 근데 네. 덜을 뺀 게 이게 문법상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네. 누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네네네. 이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이런 이야기를 붙이면 이것만 기사화 될 거라는 걸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족을 괜히 붙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이런 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문법 따져가지고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왜 그런 게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겨냥을 하는데 네. 이러한 사례를 들지 않으면 또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주목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어쨌든 중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때리기인데 네. 이게 이미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론 했다가 한번 안 먹히는 결과를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제 제1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뭐 전략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전략이 한동훈 있을까요? 전 대표 제가 판단한다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력 다시 우리 당의 정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으려면 네.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 보니까 이 대표와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는가를 네.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뭐 대부분의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더 언더독의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한 전략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뭐 물론 전략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 국민의힘에서 경선부터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과 선을 확 그을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탄핵 그 비상계엄 잘못됐다. 탄핵 찬성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건전한 제대로 된 개혁 보수길 가야 된다. 저는 그 깃발을 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하나라도 이번에는 그 깃발을 든 것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치를 길게 보면 결국에는 그런 옳은 주장한 사람이 또 다시 국민의힘 당원들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선 주자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때리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략이 더 좋다고 봐요. 네. 제가 이거 그 댓글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네. 아까 뭐 발언이 좀 네, 과한 네, 측면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굉장히 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저 보수정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합리적이시네요. 네, 그 발언 네. 이제 듣자마자 이건 좀 많이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가능하면 이제 저희는 그 출연하신 분들의 발언에 자율성을 그렇죠. 최대한, 근데 네, 제가 이제 존중하는 편이라. 그게 뭐 형이 확정되거나 이런 건 네, 네,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런 혐의가 있었음을 얘기한 건데 네. 제가 그 측면에서 깊이 이렇게 생방송 중이다 보니까 네. 얘기한 측면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 저도 함께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네. 그 여권의 대선 주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 이런 행보를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제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하고요.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대구 경북 간다 그래요. 좀 돈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다만 원래 이제 책 줄줄이 내기로 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은 책 내는 시기를 대통령 탄핵 선고 난 이후에 내겠다라고 하고 조금 미뤄놓은 상황이 있고,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딱 정말 장관 업무만 보고 조금 이제 어쨌든 본인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우리 여기 또 대표 공보특보가 나와 계신데 이준석 후보 오늘 정해지는 거죠? 후보로 오늘 끝나고 나면 정해지겠죠. 투표하고 있는 찬반 거죠. 투표. 예, 그래서 이미 그 요건은 달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개표를 해서 찬성이 과반이 넘으면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개혁신당의 단독 대선 후보로 이제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윤석열 사면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굉장히 미리 했습니다.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 윤석열 대통령 사면 안 한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근데 네. 이걸 두고 그 이제 전한길 씨가 그 조계 대선은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차리는 호로 자식과 같다. 뭐 이러면서 근데 무슨 뭐 벌써 대통령 당선돼서 사면 얘기까지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지금 했습니다. 탄핵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통령 뭐 후보 등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대통령 되면 무슨 또 사면 해주니 많이 얘기를 하느냐 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있었죠. 전한길 씨 보면은 네. 이 역사를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부모에 비유하는 겁니까? 이건 뭐 군사부 일제 시절이에요? 저는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지금 전한길 씨 보면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아니라고요. 민주정으로 넘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 대통령 사면권은요 정치적으로 무언가가 이제 탄압을 받고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뭔가 잘못된 판단이 있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대통령 사면권 어떨 때 쓰입니까? 재벌 총수들 사면 받아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서천호 의원, 그 다음에 강서의 김태우 구청장 후보,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면시켜서 바로 후보 내고 바로 출마를 시켜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농락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을 정말 좀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그 얘기는 뭐 전부터 많이 있어서 상당히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아직 탄핵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대통령 후보로서 뭐 경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찬반 투표까지 하는 거는 혹시 너무 일찍 시기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저희도 사실은 예비 후보를 경선을 하고 네. 이제 본선 확정은 조금 뒤에 미뤄지는 상황이잖아요. 예비 후보 네. 경선이 있으면 근데 예비 후보 이제 단독 후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빨라진 부분은 있고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을 해보면요, 민주당 그 당시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야당 쪽에서는 미리 다 했어요. 민주당 그 당시 예비 후보 경선 들어가가지고 토론회도 1, 2차 하던 상황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 역시 아예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해서 활동을 하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당의 스케줄에 맞추기에는 작은 당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탄핵이 100%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거대 정당들보다는 좀 빨리 움직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튼 대통령이 혹시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면은 안 하겠다. 이런 뭐 공약 같은 걸 하나. 근데 저는 그 요 이준석 그 의원이 그런 약속했다는 게 저는 다르게 보면 그만큼 탄핵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정도만 좀 더 볼까요? 네, 민감 국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지난 1월에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걸 뒤늦게 알았는데 정부가 안 것도 아니고 이제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2달 동안 파악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이제 이걸 두고 여야가 이제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민간 국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전화라와 뭐 에너지 혹은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협력을 아주 끈끈하게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조금 조심스러워란지 그런 거 분류해 놓는 건 거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말고 어떤 나라들 들어갔나 보니까 꽤 좀 적성 국가 내지는 좀 위험한 나라로 분류될 만한 나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도 있는 것 북한, 같고요. 예. 네, 그런 나라들도 있고 대만,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도 아마 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네. 그런 나라들과 그래도 한미 동맹인 우리나라가 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이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냐? 네. 이걸 좀 여야가 또 생각을 완전 달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네. 아니 뭐 계속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론 같은 거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을 긋지도 않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 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시점을 봐라 이제 1월 그때 그러니까 하도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거죠. 네. 요 책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가장 문제는 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바이든 정부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고 아메리칸 파이 네. 노래 부르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정조차 몰랐다. 지정되고 난 후에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24년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핵 자체 무장론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인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그런 소재로 쓰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위험스러운 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이렇게 우리 외교 당국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은 네. 외교적인 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민간국가로 지정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든 아니면 어떻게 뭐 제외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뭐 그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정보원 가운데 수미테리 이런 분이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줬다라는 네네네. 혐의로 뭐 이렇게 조사를 받고 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외교 무대에서 어쨌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튼 외교력을 빨리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제외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네. 외교 참사라는 거는 피하기 어려운 비판일 거예요. 네. 왜냐면은 아니 선정되기 전에, 민간 국가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조짐부터 알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되고 났으면은 대응을 했어야죠. 근데 아예 내용도 모르겠다 이제야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인데, 그럼 외교관은 왜 거기 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정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모를 거면은 왜 정보기관을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거에 좀 의견을 싣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사실 앞에서 나경원 의원의 핵무장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미국이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분 발언 하나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민간 국가로 지정한다? 물론 저는 뭐 반도체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가장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북한에다가 평양에다 무인기 보내고 원점 네. 타격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한 나라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반드시 외환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어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만 방문을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 민간 국가 지정과 연결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들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민간 국가가 어떻게, 그러니까 왜 지정됐는지 사실 이유조차 잘 모르는 거잖아요.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 일단 이유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원인 되는 거 제거하고, 우리가 그런 취급 내지는 하여튼 그런 분류에 들어가지 않도록 외교 당국이 좀 힘을 써야 될 텐데, 지금 외교부가 아주 썩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거 노력들은 꼭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같이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 밸런스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 세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그 한국 정치에서 상당한 비극인데, 대단한 네. 비극이죠. 그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네. 그 돼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비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좀 쉽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네. 죄송스럽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